그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우리 증시만 올랐던 거는 아니고요. 예. 미국 증시 뭐 더 많이 올랐고 나스닥 더 많이 그렇죠. 올랐고 또 비트코인도 뭐 4만 5천 달러 맞습니다. 넘어섰고 또 미국도 그렇고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예. 강세고 그러니까 고금리 시절에 뭔가 좀 쩔어 있던 애들이 네. 이제 저금리 시절 온다 하면서 확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도 공통적인 걸 테고요. 네. 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뭐 바이오주라든지. 바이오 말씀하시니까 네네네. 저희가 올해 제일 좋게 보는 게 바이오거든요. 좋게 보는 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네. 그냥 박스피의 단점이 뭐냐면 성장 스토리가 나와야지만 버틸 수 있어요. 성장 스토리요? 일단 스토리가 있어요.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네네. 뭐 많은 분들이 뭐 한국천 씨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모범생 같은 남자들이 한국천 씨가 생각대로 좀 인기가 적잖아요. 뭐 따박따박 기업 실적 좋고 배당 잘 주고 막 이런 기업들이 찾기도 힘든데. 찾기도 힘든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쁜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막 윤지호 같은 남자. 저는 그런 스타일 좋은 남자 스타일이고. 일단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 내러티브에 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도 어떤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거고 뭐 AI 로봇 뭐 안에 들여다 보면은 뭐 그 정도가 나오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성장 스토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높아서예요. 예. 그러니까 2000년대에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난리가 났던 거는 금리 이상의 성장을 중국 관련주가 보여줬기 때문이죠.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화장품을 많이 쓰고 그때. 예전에. 그렇죠. 한창 유가 오던 시절에. 그렇죠. 근데 지금 성장성이 좀 있는 것들 중에서 주가가 아까 말했던 헤매고 있고 누가 뭐래도 이제 아까 계속 말한 게 노동의 어떤 변화 얘기를 드리잖아요. 한 로봇같이 노동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것도 이게 하나의 오래 왜 사냐? 약이 발달해서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병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발달하는 제약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성장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또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저 2024년에 상당히 바이오가 아마 시장에 이길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요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같은 거는 네. 성장 스토리 나오고 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지 내러티브와 넘버스를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네. 계속 쩍쩍 붙고 이게 안 되면 주가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바이오는 실적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기대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게. 왜냐하면 반도체는 시크리컬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시클리컬? 경기 관련주라고요. 반도체는 그래서 항상 보면 유동성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클리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바이오로 달라요. 들어가지고. 반도체 주식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그쵸. 섹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경기 민감주. 예, 아까 OECD 선행지수 말씀드렸는데 거의 그거와 연동되는 게 반도체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삼성전자 팁을 드리면 올해 결국 고생했지만 반도체가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OECD 선행지수가 한 98 밑에서 돌아서면서 올라갈 때 사면 네. 한 100일에서 팔 수 있어요. 네네네. 그게 반도체 방어주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바이오는 정말 이거는 내러티브가 강한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근데 최근에는 또 숫자가 나오는 그 제약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약주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뭐 삼성 정밀도 그렇고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네. 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있고요. 또 아까 금리 하향 안정화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금리가 높을 때는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망할 놈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떨어져 나가는 애들 생기고 그렇죠. 살아남는 애들이 살아남는 우뚝 서고. 애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산업별로. 특히 수주산업 쪽에서는 그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주산업에 뭐가 있을까요? 뭐 풍력도 있을 거고 뭐 온갖 것들이 있어요. 건설에서도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도 되게 힘든데 지금 올 하반기가 되면은 뭐 다들 뭐 공사를 안 하잖아요. 요새 다 멈춰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재값이 막 내려오고 있잖아요. 소위 건자재 가격이. 그렇죠. 내려오고 어느 순간인가 좀 되면 올 하반기쯤이면 건설주에서도 정말 뭐 맨두타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을 다 지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크게 보면 내러티브라는 것과 턴어라운드라는 게 섞여서 혼재되는 게 박스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고민스러운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안전정성이 탄탄한 재무주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어쩌면 꾸준할 수는 있는데 박스권에서는 좀 높낮이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너무 인기가 높은 주식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미 내러티브가 반영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잘 흥분했다가 잘 식고 이런 장입니다. 박스피는 다른 말로 하면. 네, 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박스피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왜 박스피가 나오는 걸까요? 이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불안정해서.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 사업이 나오고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돼요. 우리나라 박스권 조정이 매우 긴 편이거든요. 네. 그때 4, 5년간 잘 보시면 주도주가 몇 번이 바뀌어요. 정말. 그래서 이럴 때 아이러니하게 한국 증시에 돈 버는 사람들 중에서 바이앤홀드로 큰 돈 버신 분들도 있고 네.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트레이딩 삶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좀 봐요. 제가 나중에 좀 이걸 데이터로 보여드릴 건데 네. 예를 들어서 해외 증시에서는 이렇게 매매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한국은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기법도 통통하게만 있고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크고 더 중요한 거는 소위 이러한 주도주가 나오고 사라지는 패턴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대면 박스권이 그런 성격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쫓아내겠어요. 그래서 어렵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바이더 딥만 기다리셔라. 그게 쉽다. 훨씬 쉽다는 거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월에 딥이 한 번 있었고 연초에 딥이 한 번 있었고 작년에도 10월에도 한 번 좀 약간 딥이 있었고 사실 그럴 때 주식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보통 평상시에 주식을 열심히 들고 가다가 그 딥이 나올 때 주식을 다 던져버리거든요. 그런 엇박자만 안 나면 아까 처음 말했던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아시게 된다면 답안지 고쳐서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말했을 때 그거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 생각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제가 윤지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난이도 초급하고 고급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초급은 말 그대로 시장이 무너졌을 때, 뭐 OECD 선행지수 한 98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남들이 이제 공포에 휩싸였을 때,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싸게 사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이제 파는 거고, 고급은 바이앤홀드도 하고, 박스권 트레이딩도 하고, 이 바이앤홀드는 뭔가 그때 나오는 주도주라든지 핫한 섹터 테마가 될 수도 있겠고, 트레이딩도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박스피가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잘 보시면 미국 주도주 한 번 나오면 그냥 그게 쭉 가요. 애플, 넷플릭스. 근데 우리는 참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가 옳다 그러다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시장이 뭐 굉장히 이제 어쩌 지난 연말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강한데? 그러면 올해 정말 장 한번 제대로 오는 거 아니야? 또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에 근접했거든요. 네네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여기서 10만 원 넘어가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시장과 3천 가는 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적 추정치 올라간 것만큼 이제 충족해주는 숫자가 나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근접한 수준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나오려면 어마어마하게 소위 새로운 소위 반도체 수요가 생겨서 재고가 다 떨리고 출하가 엄청 들어가는. 근데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그거를 지금 반영하기에는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반도체가 되더라도 정말 본격적인 상승이 있더라도 올해 한 중반까지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안 나오네 실적이.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고 중반까지 그런 과정이 온다면 또 반도체를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금 현재 수요가 좀 생기는 게 그나마 이쪽이니까. 그리고 아까 뭐 기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거는 인간이 점점 노동할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진국이 될수록. 아까 말했던 구용 구직 비율을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로봇 산업이 올해 반영이 됐다면 또 하나 소위 노인 노동력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위 바이오 이런 쪽들도 뭐 인간이 정말 노동을 더 할 수 있는 노인으로 바뀌는 시대? 이런 거가 나온다면 그쪽도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시장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내러티브 아닙니까? 저는 이게 무슨 뭐 구체화된 것도 없는데 시장에서 반영이 됐잖아요. 이걸 무조건 시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증시가 가진 어떤 이런 소위 특징이라는 거.
특징이자 한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2차 전지 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지만 결국 이것도 역시도 그런 내러티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한국 증시의 어떤 고질적인 단점이지만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린 오늘 여기 편하게 말씀드린 게 워낙 옛날에 책도 그런 책을 쓰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 주식시장에 그래서 기자님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까? 이런 장이 박스핏 때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힘든 시장 같은데 거기에서 슈퍼개미들이 많이 탄생을 했던. 희한하잖아요. 희한하게 박스권 장세에서 슈퍼개미들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 그 안에서 막 펼쳐지고. 그 종목의 내용이 정말 여기서 제가 편하게 이제 뭐 저 리스트 타령도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그냥 뭐 우리가 참 아까 정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ROE 얘기를 제가 던졌는데 그 ROE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고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을 계속 액티브 스타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장은 다 패시브 자금으로 바뀌었잖아요. 패시브 자금으로 바뀌니까 패시브에 어디에 편입된다는 종목이 나오면 수급으로 그냥 올라갔다 빠지고 뭐 이런 현상도 나오는 거고. 네. 이와 같은 한국 증시가 갖고 있는 이런 좀 단점이 때문에 종목 고를 때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굉장히 가치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은 존재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문제도 작년에 결국 그런 소위 가치 투자를 명목으로 어떤 그런 사기 같은 행위, 나덕연 사태 같은 게도 벌어졌잖아요. 뭐 저 PBR주라는 명목하에 장기 투자인데 알고 봤더니 수급 조절을 했던 거고. 이게 아마 훅한 두대로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더 내러티브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어려워서 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증시에서 뭐 이런 장이 오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결국 아까 우리 말했던 너무나 뻔한 종목들을 갖고 바이더 딥만 해도 삼성전자만 갖고도 올해 작년에 잘하면 40% 나왔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난이도 초급. 그렇죠. 초급이 아니라 그거는 굉장한 어떤 자식이 스스로의 어떤 그 절제가 있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초급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인드로는 최고급.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송 작년 연말서부터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신은 비관론자냐. 이게 참 웃긴 얘기예요. 한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는 뭐 상승 하락보다 박스권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렇죠. 확률과 기간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박스권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환경이 어떨 것이다 단정 짓는 것보다는 이미 이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최적의 그렇죠. 솔루션을 구할 것인가 보는 게 낫다고 본다면 지금 박스핀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그걸 오늘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대로 될지 아니면 또 뭐 근데 결론적으로 제목에 달았듯이 뭐 기준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들 검증을 하려 할 거예요. 당장 금리부터 검증하려 할 것이고 이익을 검증하려 할 것이고 뭐 온갖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검증이 힌트를 드리자면 검증한 대로 잘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거죠. 아 이럴 줄 아는 거는 실망이다. 근데 그때 도망가라 이게 아니라 그때가 매수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 어떤 특징이자 한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특징이자 한계를 가지고 뭐 시민사회 운동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 정책 제안을 하면서 캠페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또 이제 와이스트릿이 조그만하지만 언론 매체로서 사실은 그게 하고 있는 일의 일부분. 또 우리는 투자자이기도 하니까 한국 증시 한계가 있다면 그걸 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그렇죠.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게 투자자가 할 일이고 사실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아까 그거와 다르게 ROE가 현재 8%까지 내려왔는데 ROE가 11, 12, 13 올라가면 우리가 PBR을 갖다 1.2, 1.3, 1.4배 적용해줘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4,000포인트 가는 거죠. 네. 그럼 정말 이번에 현 정부가 정말로 모든 법을 다 우호적으로 바꿔주고 막 주주들 위해서 안 하면은 이제 뭐 문제 삼고 대만은 대단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취했었거든요. 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주면 주식은 레벨업 될 겁니다. 그런 뉴스가 정말 그럼요. 올해 나온다. 그럼 위가 열리겠죠.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PBR 1배 미만 기업 반성 문제 출하라고 하면 그건 좀 우리나라 증시도 오르지 않을까요?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취지를 이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기업인들에게도. 일단 뭐 올해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방법을 좀 찾아가야 하는 거죠. 아까 요거는 조금 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었던 건데 저는 좀 금리 인하 국면.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된다면 금융 장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근데 금융 장세에서는 항상 일바따로 나온 게 이제 증권주 막 이렇게 보는데 네. 근데 올해는 이제 부동산 PF 때문에 이게 증권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어떨까요? 또 증권사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게 80년대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네. 그때가 이제 증권주가 주도주였거든요. 작살이었죠 그때요.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인기 좋을 때였어요. 그때가. 네. 그러니까 뭔가 그때가 3조 호황일 때였고 그러면 이제 3조. 혹시 묻죠. 근데 그때랑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증권주가 제가 증권사인데 우리 사주도 많이 있는데 저는 임원이어서 올라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유동성 장세가 오면 뭐 이게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옛날 우라가미 구니오식으로 옛날 올드한 생각이에요. 우라가미 구니오 책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뭐 갖고 지금도 인기 많아요. 있는데 네. 그건 정말 일본 70년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금리가 이런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하워드 막스고 살아 계신 분이고 또 그분 인터뷰 중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40여 년간의 소위 금리가 내려오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를 말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순간적인 금리가 내려와서 유동성 장사를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리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내려간다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전에는 금리가 제 마이너스 금리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기록 책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일본마저도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여러 군데서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라고 오히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잘 보시면 올해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거는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왔던 성장주였어요.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미국도. 우리랑 별 차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랬을까? 결국은 그 상승했던 거지. AI 같은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성장이 나와서 대체할 것이다. 이게 이번만의 현상이 아니라 2000년대에도 도달로 보면 2000년 내내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주식시장이 폭등했었어요. 그때가 결국은 중국 성장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갈구하는 거는 아까 잠깐만 네. 유동성 장세가 오니까 증권주가 되냐 여쭤와야 대한 원론적인 답변은 뭐냐면 그래도 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장이 너무 많이 반영해서 좀 비싸져 있는 걸 피하고 또 어디가 성장이 나오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가 현재 금융 자본주의가 너무 유동성이 풀려 있다 보니까 뭐 네. 회수라도 이 기본적인 총장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 네. 유동성의 힘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정말 우리 증시에서도 정말 올해 극명하게 보이지 않았나요? 뭐 우리가 여기 비탄도 있고 또 계속해서 긍정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도 올해 작년에 가장 중심에 있었는데 네. 성장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이었잖아요. 네네네. 로봇도 마찬가지죠. 그쵸. 두산 로보티스가 그 정도로 올라갈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건 잘못된 거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 결국 시장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저만 의견을 얘기하는 게 월가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도 밸류가 뭐냐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들 중에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아까 증권회사 물어보셨는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유동성 장세가 와서 뭐 증권주가 되고 옛날에 뭐 그렇게 되면 건설주가 되고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랬는데 저는 증권회사에서도 그래도 돈을 버는 회사가 올라가겠죠. 돈을 버는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것들이 이게 그 차이인 거죠. 이것도 완전히 이제 그냥 섹터로 간다라기보다는 예. 그 중에서도 구분이 확실히 될 그러니까 것이다. 시장이 이건 변한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다. 그럼 어떤 분은 음식료 이제 방어주고 워낙 강세일 때 되고 이렇게 굉장히 올드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음식료 업종에서 딱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음식료업에 성장이 나오는 비즈니스가 하나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애들이 한국 라면을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농심라면이 그 미국에 공장 세워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신라면 팔리니까. 동남아에서 불닭볶음면 그게 잘 팔리면 굉장히 엄청 잘 팔리잖아요. 네. 라면주는 따로 갔잖아요. 음. 다른 음식료 업종이 같이 갔나요? 다 정말 쩔었어요. 완전 차별화되면서. 화장품은 어땠죠? 우리가 화장품 하면 중국 사람들이 뭐 몇 명이 써줄 것이다 했는데 중국 화장품 회사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별로 소비가 강하지 않아요. 네. 근데 ODM 해가지고 해외 진출하는 업체들이나 뭐
미국의 ODM 많이 하는 뭐 잉글루즈액 같은 회사들은 엄청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리가 이렇게 되면 어느 섹터가 좋습니까? 이러한 질문보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기업 하나하나의 성장 스토리에 몰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드한 방식으로 그냥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올해 정말 작년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를 난 좋아해. 어떤 사람은 그래, 반도체면 삼성전자지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이닉스 한 사람이 삼성전자 산 사람보다 낫던 거고요. 그랬죠. 2023년에. HBM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한미반도체 산 사람이 낫던 거죠. 이오테크니 샀던 사람이 나은 거예요. 네. 이거를 누구의 위험의 정도를 떠나서 시장이 그렇게 변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런 변화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시장이라는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어쩌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고 저 뒤에 책이 보여서 막 네네네. 매매도 굉장히 좀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요? 그쵸. 좋은 책이죠. 네. 그렇죠. 예. 하여튼 그래서 오늘 좀 주원보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걸 우리가 더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렇다면 또 이 방향에서도 아까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문제지가 왔는데 난이도가 20년이 나왔는데 어떤 문제는 막 난이도가 5짜리예요. 그럼 포기하라는 거죠.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쉬운 풀어라. 문제부터 다 맞춰도 점수가 중간 이상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꼭 어려운 문제 풀다가 그거 틀리고 다 틀려버리는 것보다는 시간 나가고. 그렇죠. 그게 뭐냐. 결국 다시 똑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좋은 기업이 이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내가 올해 어떤 분이 이제 강연을 했는데 정말 싫어해요. 이게 저한테 내가 윤쌤님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에 왔을 때 사라고 해서 네. 사라고 들고 몇 개월째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면서 막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가 오르기 전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런 거는 갖고 계시면 됩니다 했는데 결론은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언제 오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기업들이 매력 있는 가격에 와 있을 때, 좋은 주가에 와 있을 때 사놓는 게 그나마 박스권에서 해볼 만한 거고, 이번에 바이오들도 사실 작년 말에 이제 우리 리서치에서 저희 동료들이 내년에 제일 좋아질 거 바이오 얘기해서 그때 탑픽을 했던 게 한미약품 같은 거였다고요. 근데 어느 날에 주가 계속 안 움직이더니 어느 날에 쭉 올라오더라고. 또 거기에 우리 정홍시 연구원이 IT에서도 리노 같은 게 괜찮다고 하더니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갑자기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안 그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리노공 이거 진짜 옛날의 명성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주가 떨어지니까 막. 그렇죠. 한국 단자도 그렇고 막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데 안 좋은 기업을 인고의 시간을 버티면 힘들죠. 그거는 굉장히 내러티브한 주식을 할 때는 매매를 하시는 거고 그게 답이 아니라 이제 난이도가 약간 높지 않은 것 중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좋은 기업인데 저력 있고 그렇죠. 확실한 기업들. 싼 것들. 그런 것들은 사놓고서 시장 전체가 흔들 때 사놓으면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정말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왜 돈을 많이 잃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잃으니까 큰 부자들이 탄생하는 거겠죠. 네. 크게 돈 버는 사람은 왜 버는 거냐면 돈을 잃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을 버는 거겠죠. 역설적으로. 엇박자 타는 사람들. 엇박자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엇박자가 뭐냐면 사야 되지 않아야 될 때 주식에 확신이 드는고요. 뭔가 이거 증만 시장 뭔가 큰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위기가 출현했다 하면 그때 사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2012, 13, 14도 보시면 유로존 위기서부터 그루지스 위기서 별 위기가 다 있었어요. 잘 보세요. 그때 뉴스 나올 때마다 사면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이번에도 사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쟁 터졌을 때 샀으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예. 불확실성 커졌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사실은 그게 어쩌면 우리가 오다 노트를 작성해 봤을 때 남는 어쩌면 그게 그 문제를 푸는 요령 아닐까.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여서 오늘 편하게 이 말씀 드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보이는데 네. 그때 또 하나의 불확실성 어떤 문제가 터지면 네. 또 막상 그때는 또 판단이 또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공포 국면에서 탐욕을 느낀다라는 게 이거 뭐 아무리 학습을 한다고 해도 늘 어렵습니다. 공포까지도 안 오니까 더 힘들죠. 공포까지도 안 오고. 박스 피해서는 막 코로나 때가 되면 예. 그냥 포기해버려서 좋아요. 이건 진짜 위기니까. 그러니까 계좌 닫아버리고.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어중간하거든요. 어중간할 때 던지고 그러고 나면 돌아서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잘못을 2024년에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네, 오늘도 진짜 좋은 자료 많이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별 말씀이요. 오늘 그냥 중간중간에 좀 말이 우왕좌왕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 감사드리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부문 대표인 윤지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